인더스 문명은 이제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에 세웠던 문명이죠. 여기도 보면 인더스 문명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BC 3300년에서 BC 1700년경으로 추정이 되니까 중국보다도 인더스 문명이 훨씬 더 오래됐죠. 뭐 나머지는 뭐 생략을 하고 모헨조다로에서 인더스 문명의 유적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발견됐는데 사실 이 인더스 문명도 충분히 발굴이 안 됐어요. 이 가난한 나라들의 특징이 이런 걸 발굴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마찬가지 수메르 문명들을 그대로 땅속에 아직도 묻혀져 있어요. 몇 층에 걸쳐서 이 문명들이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발굴하려는데 어마어마한 이제 비용과 이런 게 들죠. 그래서 인더스 문명도 아직 이런 발굴부터 몇몇 군데만 나왔을 뿐이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내가 지리적 위치 가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왜 어떤 문명이 새로 생겨나느냐 했을 때 요즘은 다른 가설들이 제도 가설이라든지 뭐 막스의 착취 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과거로 올라갈수록 위치가 중요하다 그거죠. 그래서 대개 부유한 선진국들이 온난 지역에 위치해요. 가난한 나라들은 적도 근처에 위치해요. 그래서 이 남해기선과 북해기선 사이에 있는 이 온난 지역, 여기 이제 남해기선, 북해기선이 가운데가 이제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해기선, 북해기선이 있죠. 태양이 이렇게 이동하는 요 사이는 더워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명이 발달하기 어렵고 그 북쪽이나 남쪽에 온난한 곳에서 문명이 발달했다 이런 얘기고 이거 처음 얘기했던 사람은 몽테스큐예요. 그래서 사실 아담 스미스도 국부론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고 오늘날 현대 경제학자 중에 제프리 삭스 같은 사람이 지리적 가설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지리학자들은 대부분 지리 결정론, 지리적 위치 가설을 넘어서 지리가 모든 걸 결정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총균세 이런 책을 쓴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요새 유명한 이제 고고학 역사학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표적으로 환경 자원의 차이가 문명을 좌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호주의 경제사학자인 에릭 존스 같은 사람 유럽 문명의 신화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도 대표적으로 이 지리 가설을 지지하는 그런 경제사학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지리적 위치 가설을 이제 주장도 하고 옹호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사실 고대 사회는 이 지리적 위치 가설이 굉장히 중요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4대 동양 문명은 다 이 큰 강유역에서 발생됐다는 것이죠. 물론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제모울루하고 로빈슨 이 책을 보면 과거 문명이 꼭 온난한 곳에서만 발전한 건 아니다. 오늘날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더운 지역인데 더 발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도착하기 전에 멕시코라든지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은 다 열대 지역이에요. 적도 근처를 지나는. 열대 지역에서 발달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반드시 열대 지역이라고 해서 문명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건 아니다. 특히 그 캄보디아의 앙코르 왕국을 가보면 여러분 캄보디아의 앙코르 유적을 가보면 대단하죠. 진짜 석조 건물로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어요. 지금은 거기서 막 그 돌 사이로 나무가 기기게 매면 나무가 자라가지고 진짜 괴기스러운데 그 정글 안에 어마어마한 과거 문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 열대 문명 아니었냐. 특히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에티오피아 악숨 왕궁 이게 솔로몬과 시바 여왕 그 에티오피아 왕국이죠. 거기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서 제일 발달된 문명인데 거기도 열대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과거에도 얼마나 열대 지방에서 문명들이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다. 그러니까 이 지리적 위치 가설은 반드시 맞지 않다. 이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적 위치 가설하고 또 유사한 게 이제 자원이 많은 곳. 그러니까 기후가 온난하고 자원이 많은 곳에서 문명이 발달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까 열대 지역에서도 문명이 발달했다 이런 이제 반론을 피우지만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잘 산다는 것도 아니다. 이 사람들은 자원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느 나라는 잘 살고 어느 나라는 못 사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자원을 얘기를 했어요. 자원이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어떻게 산업혁명이 이렇게 제일 먼저 나타날 수 있었느냐. 영국은 석탄 광산하고 철 광석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석탄과 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당시에 기계공업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아주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리적 위치가설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섬나라가 발달하기 좋다. 왜? 섬나라는 해안 지역이 교통이 좋아요. 그리고 내륙으로 깊숙한 곳까지 강이 들어오는 나라들이 발전하기 좋다. 이렇게 경제 성장의 원인을 얘기할 때 자연적 조건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원의 저주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오히려 자원이 많으면 그 사회 엘리트들은 새로 창의적인 일을 하기보다 자원을 농갈라 먹는 일, 결국 렌트 추구하는 일에 열을 올리기 때문에 발전하기 어렵다. 그게 자원의 저주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자원이 많지만 못 사는 나라가 더 많다.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 중국, 브라질, 인도 자원 많고 러시아 세계 제일 자원 많다. 그런데 잘 사는 거 아니지 않냐. 오히려 자원이 없는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한국 자원이 없는 대표적인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잘 살지 않냐. 그러니까 반드시 자원이 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런 반론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도 계속 이런 그 논란이 경제 사학자들 간에 있습니다. 로드릭 등이 쓴 2004년에 쓴 논문들을 보면 지리적 위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직접적인 건 아니다. 이스털리하고 레빈이 2003년에 쓴 논문도 보면 역시 기후나 환경, 중요한 요소이기는 틀림없지만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 그 지리적 위치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고대로 걸어갈수록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단지 현대로 오면서 지리적 위치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인간의 창의성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발전을 해서 오늘날에는 이 지리적 위치 가설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뿐이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고대 동양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고대 동양사회의 특징은 아무튼 큰 강 유역에서 발전을 했고 농경 문화가 중심적으로 발달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